안녕하세요. 수전TV입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 어느 나라로 가야 할까요?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토대로 비교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비자. 호주는 만 30세 이하의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비자 받기가 쉽고 신청자 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비자 연장이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만 30세 이하의 청년들만 가능하고요. 제가 워홀 신청할 2014년 당시에는 선착순으로 뽑아서 저는 새벽 6시에 PC방에 가서 열심히 치열하게 신청을 해서 뽑혔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도 현재는 랜덤으로 뽑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신청을 우선 해놓고 연락이 오면은 뽑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자 연장이 불가능해요. 더 오래 머물고 싶은 분들은 학교에 등록해서 학생 비자로 바꾸시더라고요. 미국은 워홀 비자가 없습니다. 인턴 비자, J1 비자 1년짜리가 있고요. 제가 이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가려고 알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비자 받기가 좀 까다로워요. 전공도 일치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때 미국에 안 갔어요. 두 번째, 돈 모으기 적합한 나라. 그건 호주죠. 제가 워홀 할 당시 2014년 최저임금이 20불 정도였어요. 시간당. 토요일 근무하면은 대략 30불, 일요일 근무하면 대략 40불, 그리고 법정 공휴일에는 저는 50불까지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만 많이 하면 돈 많이 모을 수 있어요. 하우스키퍼 웨이터 하면서 투잡 뛰면서 일주에 800불 정도 벌었고요. 호주는 1주급이고 한 달에 그래서 3,200불 정도 벌었네요. 한 달에 300만 원이죠. 그렇지만 농장이나 공장에 다니는 친구들 보면 일주에 1,000불 정도 벌었다고 들었어요. 캐나다 돈 못 모아요. 최저임금 받고 일하면 주 30시간 일했을 때 캐나다는 2주급입니다. 2주에 600불 벌고 팁을 100불 정도 받아요. 그러면 한 달에 1,400불 벌지요? 그러면 한 달에 1,130만 원 정도 월급이에요. 그렇지만 캐나다는 팀 문화라서 서버를 하면 그래도 돈 잘 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호주가 최고죠. 그래서 제가 캐나다 살면서 가끔 호주에서 영주권 취득해서 사는 친구한테 연락이 오면은 현타 오고 그랬어요. 호주에서 타이라는 친구인데 돈도 아주 잘 벌어요. 캐나다랑 비교했을 때는 미국이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캐나다 슈퍼마켓은 최저임금이 11.15불이었어요. 매니토바 기준으로. 왜냐면 주마다 최저임금이 달라요. 그런데 미국 슈퍼 구인 광고를 봤는데 13불 주더라고요. 시간당. 환율을 계산하면 18불 정도죠. 그래서 미국이 좀 더 높게 쳐주는 것 같아요. 영어. 호주, 캐나다 둘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호주에 갔을 때는 워홀러나 배낭 여행객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 유럽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외국인들은 다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프랑스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놀았는데 저보다 영어를 못해가지고 좀 놀랐지요. 그리고 독일 친구는 또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아무튼 호주는 여행객이 좀 많아요. 캐나다. 우선 둘 다 어느 나라를 영어를 목적으로 가도 괜찮은데요. 캐나다는 우선 친절합니다. 친절해서 내가 영어를 못해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다 들어주고 다시 말해볼래? 이렇게 친절하니까 제가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브로큰 잉글리시를 막 썼어요. 원래 영어라는 게 이렇게 뱉으면서 느는 거잖아요. 브로큰 잉글리시라도. 그래서 둘 다 영어 공부하기엔 좋은 나라지만 굳이 뽑자면 친절한 캐나다가 낫다. 라이프 스타일. 호주는 따뜻한 나라예요. 저는 하우스키퍼, 웨이터
투잡 뛰면서 퇴근 후에도 바다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막 그랬어요. 캐나다는 추워요. 그래서 겨울이면 겨울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여행 갔을 땐 호수에서 요트 타고 여유롭게 지내는 미국인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생활은 좀 여유가 있어야겠죠? 인종차별. 호주는 인종차별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2014년에 호주 갔을 때쯤에 막 TV에 브리즈번에 한인 여대생 피살 사건 나고 되게 사건 사고가 많고 호주 워홀의 실상 이래서 PD 수첩에서 한국인 친구들 이렇게 노동력 착취하고 제대로 된 생활도 못하면서 살고 돌아온다 이런 프로그램 많이 이렇게 막 이슈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두려웠는데 저는 사실 인종차별을 이렇게 많이 당하진 않았어요. 뭐 길 가다가 계란으로 맞아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다든지 뭐 그런 거 별로 안 당했어요. 괜찮았어요. 즐겁게 살고 돌아왔어요. 캐나다는 진짜 너무 친절해요. 예를 들면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 여행을 갔을 때 길을 잃어가지고 서브웨이를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현지인이 갑자기 너 어디 길 잃어버렸니? 이러면서 막 두 발 벗고 제 길을 막 찾아주면서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서브웨이를 찾아주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류장에 제가 가방을 놓고 버스를 탄 거예요. 그랬더니 운전기사 아저씨가 여기서 내려줄게. 차 세워서 여기서 내려줄게. 가방 들고 와. 이래가지고 거기서 아저씨가 차 세워주고 제가 뛰어가지고 가방 들고 다시 버스 타고 그때까지 저를 기다려주시더라고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그래서 진짜 나이스하고 친절하다 이런 거를 살면서 몇 번이나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느꼈어요. 미국은 안 친절하죠. 확실히 이렇게 캐나다, 미국을 여행 다닐 때 그 미국 국경을 이렇게 넘으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딱 다른 것 같아요. 캐나다 공항에 내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집에 왔다 이런 느낌? 근데 미국 공항에 딱 내리면 삭막해요. 느낌이. 근데 테러 문제가 있어서 엄한 것 같기도 해요. 또 예를 들면 미국 식당 가서 주문할 때 나 여기 처음인데 여기 주문 방법 좀 알려줄래?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러면은 캐나다에서 그러면은 우리 식당 처음이니? 우리 식당은 이렇게 주문하는 거야. 그리고 뭐 이거는 얼마고 이건 얼마야. 이러는데 미국은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내가 주문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뭐 next 뭐 이런 느낌? 정말 안 친절하다. 이민과 영주권. 호주는 이제 어려워졌다고 들었어요. 2014년 제가 호주에 있을 때 457 비자라고 해서 컬리지 요리학과에 가서 졸업하면 스폰서를 받아서 457 비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호주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영주권 문호를 좀 어렵게 했다고 들었어요. 영어 점수 커트라인도 좀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까다로워졌다고 해서 저는 캐나다로 넘어갔습니다. 캐나다. 제 생각에 캐나다 이민 문호가 좀 더 넓고 쉬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워홀 비자로 사스카추안 주에 가서 비스킬 잡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이가 만 30이 넘어서 워홀 비자를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시라면 예를 들어 매니토바 주는 지정된 특정 학과를 졸업을 하면 경력이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집니다. 보통 유학 후 이민이란 건 학교를 졸업해서 또 취업을 한 다음에 1년이나 6개월 정도 일을 한 다음에 잡오퍼를 받고 그걸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매니토바는 학교를 졸업하고
그건 졸업했다는 그것만 갖고 영주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이민을 원하신다면 캐나다를 한번 도전해 보세요. 미국 영주권도 점점 어려워진다고 들었어요. 지인 중에도 미국에 일찍 20대에 들어갔는데 지금 30대인 지금도 영주권이 아직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때문에도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물가와 생활비. 호주는 1주급입니다. 캐나다는 2주급이고요. 그래서 캐나다 살 때는 2주마다 나오니까 조금 빡빡하다고 느꼈고요. 1주급이 좋아요. 방세도 1주급이겠죠? 호주의 닭장 쉐어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퍼스에 살았는데요. 퍼스 다운타운에 살 때는 한 방에 여자 3명이서 같이 지냈어요. 근데 어떻게 같이 살았나? 한 방에 한 방에 3명이 정도 산 건 닭장 쉐어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냥 저의 케이스만 말해볼게요. 침대 하나에 친한 친구 여자 2명이 같이 자고, 그 나머지 싱글 침대에 저 혼자 자고 그랬는데요.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들 만나면 친밀감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가끔은 또 개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눈치껏 거실에서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을 눈치껏 서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다운타운은 한 방에 3명이 쉐어했고요. 그때는 일주에 130불 정도 줘서 한 달에는 520불, 그래서 한 달 월세가 대략 50만 원이었죠. 그 이후 다운타운에서 나와서 조금 한 30분 떨어진 프리멘탈로 가서 방 하나를 저 혼자 썼어요. 그때 또 집주인을 또 잘 만나가지고 한 달에 일주에 160불 냈어요. 저 혼자 방 쓰는데. 그래서 한 달에 640불 해서 한 달 방세가 60만 원 정도. 그리고 그렇지만 캐나다는 한 달치 방세를 내요. 그래서 한 달에 400불 정도 냈어요. 방 한 칸만 빌렸었어요. 하우스에서. 그래서 근데 저는 방 한 칸 빌렸을 때 400불이 조금 진짜 저렴하게 산 케이스고요. 방이 좀 작았거든요. 근데 보통 500불에서 600불까지 합니다. 한 달. 근데 원베드룸 아파트에 커플분들이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친구끼리 살거나, 그 원베드룸 아파트는 한 1000불이 넘어요. 근데 거기다가 유틸리티 비가 또 붙겠죠. 근데 여기는 제가 살던 곳은 위니펙이라고 정말 좀 저렴했어요. 그런데 토론토, 밴쿠버는 정말 비싸요. 제 친구가 위니펙 살다가 이제 밴쿠버에 갔는데, 위니펙에서는 큰 방 하나를 500불에 썼는데 밴쿠버 가니까 훨씬 작은 방을 지금 600불에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주랑 방세는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심하게 차이는 없었다.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호주가 수입이 높은 만큼 물가와 생활비가 비싸서 지출이 크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호주는 한 달 뭐 520불 내고 캐나다도 400불 냈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교통비는 호주에서 일 다닐 때 한 120불에서 60불 정도 지출됐습니다. 핸드폰은 있던 폰 가져가서 선불로 충전해서 써서 한 달에 30불 정도. 캐나다에서는 교통비는 집 근처에서 제가 일을 다녀서 가끔 다운타운 갈 때나 버스 티켓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50불 정도 그렇게 사용했고요. 저 최대한 아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버스 이용권 티켓이 100불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2년 약정을 걸고 아이폰을 구매했어요. 그때 2년 약정 걸고 한 달에 55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쇼핑. 호주에서는 확실히 돈을 잘 버니까 한 달에 쇼핑비만 30만 원 정도 썼어요. 워홀로가 그 정도면은 좀 막 잘 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캐나다는 수입이 적으니까 쇼핑은 거의 못하고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쇼핑비? 스트레스 풀러 달러 쇼핑 많이 한 것 같고 위너스 마실 가서도 쇼핑 많이 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는 하지만 세이브를 하나도 못했죠. 자동차 운전면허, 호주 여행 없으면 여행 못하죠. 하지만 그냥 살 수 있어요. 저는 호주 퍼스에 살았는데요. 퍼스에도 전철과 버스가 잘 되어 있어서 불편함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자동차가 있었다면 뭐 광산이나 마이닝 어디 깊은 곳에 가서 호텔 잡고 오지 여행 다양하게 풍부하게 하면서 보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호주 운전 못한다고 호주 못 가는 건 아니에요. 호주 워홀로 시드니 같은 데 가시면 더 대도시니까 교통편이 더 잘 돼 있겠네요. 캐나다에서는 운전면허 필수죠. 제가 사는 위니펙은 버스가 잘 돼 있었어요. 하지만 전철은 없었어요. 소도시라 보니까. 그래도 버스만으로도 잘 살았어요. 기본적인 생활만 가능하고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여름에는 자동차 없는 게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캐나다는 겨울이 추워서 특히 위니펙은 엄청 추워요. 뭐 영하 3, 40도까지 내려가서 이런 상황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려니 힘들겠죠. 그렇지만 차 있으면 편하겠죠, 생활. 그렇지만 없어도 워홀의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운전면허 초필수. 초초필수인 것 같아요. 차 없으면 슈퍼마켓도 못 가더라고요. 완전 방콕이고요. 창살 없는 감옥, 묶여있는 발, 이런 뭐 하는 건가 싶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가시려면 운전면허는 필수다. 옷 스타일. 호주는 좀 히피 스타일? 호주는 유럽 배낭객들과 워홀러가 많았어요. 그래서 스타일을 보면은 맨발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연주하고 공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옷도 그런 스타일로 많이 파니까 저도 그렇게 입게 되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옷장을 보면은 호주에서 산 옷, 캐나다에서 산 옷, 미국에서 산 옷 이렇게 다 구분이 돼요, 스타일이. 그리고 호주만의 브랜드가 있어요, 호주는.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없어요, 호주는. 그래서 호주에 사는 친구가 호주에 놀러 오면은 스타벅스 텀블러 좀 선물로 가져다 줘 막 이랬거든요. 호주는 스타벅스 대신 글로리아 진스가 있는데 호주 사람들은 자국민 보호를 하기 위해서 호주 브랜드를 이렇게 애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글로리아 진스를 많이 봤지요. 캐나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젊은 친구들 말고 동네 사람들 보면요 되게 평범하게 입는 것 같아요. 별로 안 꾸민 것 같고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 어린 친구들은 잘 꾸미고 다녀요. 호주의 장점, 돈 많이 벌지요.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 일 끝나면 비치 가서 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온화한 곳의 장점을 캐나다 가서 살아보니까 깨달았어요. 캐나다는 추우니까 겨울에는 진짜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게 되더라고요. 차도 없고 차가 없는데 겨울에 나갈 수도 없잖아요. 다 일인데 장화 바지 2개 입고 장화 신고 글러브 끼고 안경 끼고 막 이렇게 모자 쓰고 막 그거 다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겨울에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근데 호주는 날씨가 좋으니까 정말 원하면 어디든지 막 도로 싸돌아다녔어요. 캐나다 장점.
미국에 근접해 있어서 미국 여행이 수월하답니다. 자동차로도 미국 쉽게 갈 수 있고 비행기로 가면은 300불, 400불의 왕복 티켓으로 미국 여행을 가능하고요. 그 라스베가스는 특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친절하다. 외국에 사는데 사람들이 적대적이며 움츠러들 수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 정말 대부분 친절해서 외국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편해요. 단점, 호주. 인종차별?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좀 캐나다보다는 덜 친절하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일도 있어요. 이건 인종차별은 아니고 이런 일은 캐나다에서는 없을 법한데 호주에서 겪은 일이죠. 제가 핸드폰을 분실했는데요. 퍽치기 같은 걸 당했어요. 다운타운에 페스티벌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친구 기다리면서 그냥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갑자기 티네이저 무리들이 막 뛰어오더니 이거를 채가는 거예요. 제 핸드폰을.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막 쫓아가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제가 봤을 때 쫓아가다가 내가 너무 느리니까.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갤럭시를 산지 며칠 안 됐던 새 폰이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길거리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그걸 그냥 훔쳐갈 수가 있어. 이런 일은 제 생각엔 캐나다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또 경찰 그 사람도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래요. 그 호주의 언니도 사실 경찰들이 이걸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면 이건 폭행도 아니고 살인도 아니고 그냥 티네이저의 장난이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핸드폰이 그때 한 600에서 800불 정도인가 주고 산 것 같은데 그 정도 돈이면 일주일 정도 일하면 버는 돈이잖아요. 그냥 웨이트레스로 일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일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를 주차해 놓으면 그냥 바퀴 빼가고, 또 제가 자전거를 묶어놨거든요. 자전거를 묶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퀴 빼가고, 그래서 그 자전거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계속 지켜봤어요. 그 다음날 오니까 바퀴 빼가고, 그 다음날 오니까 안장 빼가고, 그 다음날 오니까 뭐 다 분해해서 정말 뼈만 앙상하게 이렇게 남아가지고 다 훔쳐가더라고요. 결국엔 시에서 그걸 다 철거해 갔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도적질? 도적질? 뭐 그런 훔쳐가는 일도 좀 빈번했어요. 호주에서는. 단점, 캐나다. 추워요. 캐나다 좀 춥고요. 특히 위니펙 춥습니다. 단점 두 번째. 워홀로 가서는 돈도 호주만큼 못 모읍니다. 워홀 가기 전에 어느 나라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팁. 꼭 영어는 하고 가세요. 기본적인 영어는 꼭 하고 가세요. 영어 함과 안함의 차이가 1년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가 초보인 사람은 한인잡을 잡겠죠.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한인잡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워킹홀리데이 목적이 있잖아요. 취지가 현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현지 문화를 익히고 영어도 익히고 일하면서 돈도 벌고 홀리데이도 떠난다. 이런데 한인잡을 잡으면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 삶이 흘러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선 일하는 대우도 최저임금을 못 받게 될 확률도 높고요. 호주라면은 주말 시급, 법정 공휴일 시급 다 제대로 안 쳐주고요. 캐나다라면은 팁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오버타임으로 일해도 잘 안 쳐주시고. 그러면은 임금이 적게 되니까 일을 더 하게 되죠. 그럼 시간을 더 할애하게 되고 몸도 피곤해지죠. 또 그러면 뭐 홀리데이 떠날 그런 또 체력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할 때도 한국말을 쓰다 보면 영어가 안 늘고요. 캐나다인들과 어울리게 되는 기회도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기초적인 부분을 한국에서 하고 간다면 캐나다인들과 친해지고 합법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즐거운 워킹 홀리데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으신 한인분들도 많아요. 저는 다 좋으신 한인분들 만나서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별 탈 없이 워킹 홀리데이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이 통하는 건 한국인이거든요. 영어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마음 맞는 한인 친구 만나면 그 타지에서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외국 생활을 하는데 일터는 오지잡이나 캐나다 잡을 구하는 게 낫다. 그렇지만 한국인 친구들도 인맥 잘 만드세요. 두 번째, 운전면허. 운전면허 꼭 따고 가세요.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저는 캐나다, 호주 다 운전면허 없이 잘 살았어요. 잘 끝냈고 그렇지만 운전을 할 수 있었다면 삶이 더 풍요로웠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말에 근교에 여행도 갈 수 있고 낚시하러 가고 뭐 캠핑 가고 아주 즐거운 월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호주와 캐나다, 미국 아주 조금 비교해 봤어요. 본인 상황에 맞는 모모를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